오늘 경기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16강 진출을 한 건 너무나 토트넘 입장에선 좋은 일인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안면 쪽에 부상을 입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은멘바와 손흥민 선수가 계속 부딪혔어요. 토트넘도 3톱, 그리고 3-4-3, 마르세유도 3-4-3 전형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3톱과 마르세유의 3백이 맞붙는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손흥민 선수를 막는 선수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은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은벤바가 이 뛰어나가는 손흥민 선수를 못 잡아서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하고 이제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오늘 경기에서 은벤바와 손흥민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은벤바의 어깨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면 쪽에. 근데 이거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제 뇌진탕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이제 그 토트넘의 의료진이 뇌진탕을 체크해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걸어 나가면서 얼굴 쪽에 좀 많이 좀 부어있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가다가 좀 걷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축을 받으면서 나갔거든요. 뭐 우리 부상의 정도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밀 진단을 받아본 이후에 오피셜한 부상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전에 섣불리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예단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안면 쪽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토트넘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이라면 토트넘에게도 안 좋고 우리 국가대표팀에게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당장 이 주말에 리버풀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킬패트릭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뇌진탕 소견을 받게 된다면 그 뇌진탕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냐면 6일 동안 그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이제 그 매뉴얼이 있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큰 부상이 아니라 약간의 뇌진탕이다 라고 해도 당장 이제 주말에 있는 리버풀전은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벼운 부상이 일단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코피도 났었고 얼굴이 많이 부은 상태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남은 일정 리버풀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리즈 요 3경기가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리그컵 경기 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월드컵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지금 부상이었고, 월드컵이 우리 우루과이전이 24일에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의 여파가 만약에 좀 심하다면 월드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도 매우 걱정이 되는 부상이기도 하고요. 일단 사실은 뭐 국가대표팀도 국가대표팀이고 그리고 토트넘도 토트넘이고, 기본적으로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을 다 제외하고 손흥민 선수 이 선수 자체가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선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까지 빠져버리면 토트넘이 좀 출혈이 크거든요. 왜냐면 뭐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부상인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사실은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히샬리송을 영입하면서 공격 라인에 대한 퀄리티, 공격 라인에 대한 이 스쿼드의 뎁스가 매우 두꺼워진 상태였는데,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손흥민 주전급 자원들이 3명이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분간 이 주전급 공격 자원은 케인 한 선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경기 이 주말에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리버풀전부터 토트넘은 매우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토트넘에게 매우 컸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마르세유의 3백과 토트넘의 3톱이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과 은벤바 이 두 선수가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빠진 이후부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은벤바가
올라갈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르세유는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토트넘이 3-5-2 전형으로 바꾸니까 마르세유가 수비수 한 명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맡고 있던 은벤바가 아예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은벤바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마르세유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전방에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토트넘을 앞선에서부터 눌러줄 수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최전방에 케인과 모우라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케인은 역습할 때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뛰어나가는데 좋은 자원이 아니고, 그리고 모우라라는 빠른 자원이 있지만 모우라도 사실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뛰어난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부터 훨씬 더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아니나 다를까 역습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들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나간 다음의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르세유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던 은벤바가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역습을 나가는데 원래 손흥민이 뛰어야 되는 위치, 이 오른쪽 공간에서 뛰어나가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역습 상황에서의 손흥민의 스피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마르세유의 수비가 그냥 앞으로 올라와서 토트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뒷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래서 여기서도 수비수가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 이 공간에 있었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었겠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월드컵 전까지의 일정을 소화할 때 역습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다는 건 토트넘을 상대로 많은 팀들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부터 마르세유가 갑자기 그 전에도 이제 마르세유의 흐름이긴 했어요. 마르세유의 흐름이긴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토트넘이 오늘 아쉬웠던 게 좀 뭔가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좀 아쉬웠죠. 그래서 첫 번째 득점 나올 때 보면 마르세유가 여기서 코너킥을 빠르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중앙에서 마르세유 선수들이 코너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냥 조금 선수들의 집중력이 약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을 틈타서 마르세유가 빠르게 코너킥을 시작했고, 여기서 중앙에 있는 은벤바에게 빠르게 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이 마르세유가 빠르게 코너킥을 처리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은벤바를 아무도 마크하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은벤바가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마르세유가 선제골을 득점을 했는데 팀 전체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토트넘이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임은 분명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경기에서 후방에서 미스가 너무 많아요. 이제 후반전 상황인데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좀 마음 편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매우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에메르송이 볼을 잡는 상황인데 분명히 주변에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뒤로 패스를 보내주다 보니까 마르세유가 점점 더 올라와서 압박을 시작하죠. 이때도 벤 데이비스가 볼을 잡았거든요. 근데 벤 데이비스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백패스를 해요. 랑글레한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백패스를 하니까 최종 수비까지 가죠. 그리고 마르세유는 편안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랑글레는 그래도 앞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니까 랑글레가 이번엔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번에는 중원에서의 이 볼 소유 능력이 부족하니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안 좋았는데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니까 마르세유가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라인을 편안하게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하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전방 압박 당하고 볼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나중 경기들에서도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
다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 세트피스입니다. 오늘도 토트넘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의 또 중요한 선수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페리시치죠. 그래서 페리시치가 오늘 경기도 또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오늘 경기 득점 장면을 봐도 페리시치가 아주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여기서 이제 랑글레가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토트넘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정확하고 세트피스를 처리하는 능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승점을 쌓아나가고 있고, 결국 챔피언스리그 16강도 조 1위로 진출을 한 건데, 이게 경기력 자체에는 그렇게 도움이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 계속 크로스를 올릴 때 너무 패턴도 단순하고 특히나 밀집 수비를 상대로 너무 답답한 경기력이 계속된다, 이러한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승점을 쌓고 있다 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콘테 감독 그리고 토트넘의 약간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켜보는 팬들도 이게 답답한 경기력인데 어쨌든 결과는 나오니까, 이게 답답하긴 한데 결과가 나오니까 또 막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건 이 세트피스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세트피스에서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세트피스 공격이나 뭐 수비나 계속해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장신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했고, 콘테 감독이, 그리고 페리시치를 영입하면서 킥이 좋은 선수를 또 추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트피스 코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에 대한 아주 큰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번 시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콘테 감독의 선택이 좀 답답하든 뭐 어쨌든 경기력이 안 좋든, 어쨌든 콘테 감독이 선택한 이 세트피스와 또 제공권 싸움과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득점을 만들고 성과를 내면서 토트넘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어쨌든 얻어냈다. 이제 토트넘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남은 경기들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발휘가 됐냐면, 앞에서 두 명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케인이 빠른 선수도 아니고 결국에는 모우라 혼자서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인 건데, 여기서 오늘 토트넘이 좋았던 건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의 공격력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3톱이 아니다 보니까 이 3-5-2 전형에서는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측면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공격에 가담해주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 3-5-2 전형을 쓰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비수마가 최후방에 있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모우라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는 장면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전방으로 뛰어나갈 선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모우라까지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버리면. 근데 여기서 벤탄쿠르가 중원에 있다가 빠르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뛰어나가는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의 오버래핑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마르세유의 측면을 공략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올라가서 케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크로스를 한번 또 올려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벤탄쿠르가 원래 이제 3-5-2 전형을 썼을 때는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벤탄쿠르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하는 플레이들이 괜찮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당분간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벤탄쿠르의 뭔가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력,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마르세유가 많이 올라왔을 때 호이비에르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이 나왔지만, 호이비에르도 뭐 지난 레스터시티전에 득점을 한 걸 보면 공격할 때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에 장점을 보여주는 중앙 미드필더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손흥민 측면 공격수가 모두 빠져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3-5-2 전형을 써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앞선의 공격 숫자가 부족할 때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해주는 것, 이것이 토트넘에게는 앞으로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이 토트넘의 경기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이게 뭔가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부상이다, 저런 부상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피셜이 나올 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